그는 비행기가 추락하고 한 재벌가 여성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그저 17열에 앉은 평범한 싱글 데디일 뿐이었다. 이봐, 나한테서 손 떼. 정말 지독한 인간이군.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었다. 승객들의 얼굴 위로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다. 비명, 기도, 그리고 아수라장. 하지만 단 한 사람, 굳은 살 박인 손을 무릎에 올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한 남자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서준, 자동차 정비사이자 싱글 데디였다. 그의 옆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은 한 여성이 그를 알아보고 속삭였다. 세상에, 박서준이잖아.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는 저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비행기가 불시착하며 그들의 삶은 다시 한번 교차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영역에서였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 문을 닫는 공장, 일자리를 잃게 될 200가구, 그리고 오직 이 과묵한 정비사만이 고철 덩어리를 미래로 바꿀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세계 어느 곳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또는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보이지 않는 손에 붙들려 아래로 끌어당겨지기라도 한 듯 갑작스럽게 심하게 요동쳤다. 박서준은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리고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손톱 밑에는 기계 기름때가 끼어 있었다. 그는 서울에 있는 공장에서 부품을 사고 공급업체들과 흥정하며 보낸 3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피곤했다. 난기류는 점점 심해졌고 기체는 더욱 거세게 흔들렸다. 스피커에서 기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매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불안정한 기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서준은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을 감지했다. 30년간 기계를 다뤄온 경험은 그에게 거짓된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을 길러주었다. 비행기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훨씬 더 강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다. 혼란이 시작되었다. 옆줄에 앉은 여자는 황급히 마스크를 움켜쥐고 쓰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뒷좌석의 남자는 소리내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울부짖었다. 승무원이 통로를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소음에 묻혀버렸다. 서준은 움직이지 않고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구름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갔다. 추락하고 있구나,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저 피로감과 기묘한 평온함만이 느껴졌다. 마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고 지금 이것은 그저 반복일 뿐이라는 듯한 느낌이었다. 비행기가 한쪽으로 기울자 선반에서 가방들이 쏟아져 내렸고 비명은 더욱 커졌다. 누군가는 한국어로, 누군가는 영어로 기도했다. 각국의 언어는 하나의 거대한 공포의 외침으로 뒤섞였다. 서준은 눈을 감았다. 8살 난 딸 아름이가 떠올랐다. 하얀 피부, 진지한 눈빛. 아이는 옆집 아주머니 댁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누가 저 아이를 돌봐주지. 하지만 그 생각조차 공포를 불러일으키진 못했다. 그저 가슴이 무겁게 짓눌릴 뿐이었다. 비행기가 급격히 수평을 되찾았고 엔진이 굉음을 내며 되살아났다. 기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해송공항의 비상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약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10분, 서준은 눈을 떴다.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옆 사람을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때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박서준이잖아. 그는 고개를 돌렸다. 몇 줄 앞 비즈니스 클래스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어두운 색 정장에 짧은 머리, 값비싼 시계. 그녀는 눈도 떼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서준은 그녀를 알아봤다. 최수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오래되고 있고 지냈던 무언가 때문이었다. 그녀 역시 그를 알아본 것이 분명했다.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고도를 낮췄다. 착륙장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펼쳐졌다. 땅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준은 창문 너머로 들판과 숲, 그리고 활주로를 보았다. 거친 충격.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다가 한 번 튀어오르고는 다시 강하게 부딪혔다. 브레이크가 비명을 질렀다. 모두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안전벨트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 그저 자리에 앉아 숨을 쉬며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기장이 다시 안내 방송을 했다. 착륙했습니다. 모두 안전합니다. 트랩이 연결될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사람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서준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 선반에서 가방을 꺼내 출구로 향했다. 그를 지나치던 최수현이 옆에 멈춰 섰다. 서준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쳐다봤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녀가 덧붙였다. 무슨 얘기를요? 공장 얘기요. 이 도시 얘기. 그리고 30일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서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알게 될 거예요. 내일 아침 서준 씨 카센터에서 보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서 걸어갔다. 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속삭였다. 이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고. 해송공항은 작았다. 대합실 하나에 카운터 몇 개, 낡은 의자들이 전부였다. 서준은 출구를 나와 바깥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여사님. 저 서준이에요. 방금 도착했어요. 괜찮아요. 아름이는요? 자고 있나요? 서준 씨, 9시까지 아빠 기다리다가 잠들었어. 언제 데리러 올 거야?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답했다. 내일 아침에 바로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몸 조심하게. 서준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주위는 고요했다. 이 도시는 작고 조용했다. 모두가 서로를 알고 지냈다. 이곳엔 번잡함도 소음도 서두름도 없었다. 그저 단순하고 느린 삶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의 차는 구석에 세워져 있었다. 20년 된 낡은 포터 트럭이었지만 믿음직했다. 그가 직접 수없이 고쳤기에 모든 부품이 손에 익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차를 모는 내내 최수현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그녀의 회사를 그만둔 그날 이후로 5년 만이었다. 당시 그녀는 대기업의 개발 담당 이사였고 그는 유망하고 야심찬 중간 관리자였다. 그녀는 그를 믿었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아름이가 홀로 남았다. 서준은 깨달았다. 경력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딸이었다. 그는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와 카센터를 열고 차를 고치기 시작했다. 최수현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스스로를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다툼 없이 헤어졌지만 그렇게 길이 갈렸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여기에 그의 도시에 나타나 공장과 30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서준은 생각했다. 집에 도착했다. 방 2개의 부엌과 화장실이 전부인 작은 집이었지만 아늑했다. 벽에는 아름이의 그림이 붙어 있었고 선반에는 장난감들이, 식탁에는 딸의 학교 공책들이 놓여 있었다. 서준은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공장, 30일, 최수현.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거리를 내다보았다. 집들, 가로등, 그리고 정적. 도시는 잠들어 있었지만 서준은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거대하고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내일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습관처럼 6시 정각에 일어났다. 아침을 먹고 옷을 입고 아름이를 데리러 갔다. 김 여사님이 문을 열며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 아름이 벌써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더라. 딸아이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반짝이는 눈. 아빠. 아이는 그의 품에 안겼다. 서준은 딸을 번쩍 들어 안고 꼭 껴안았다. 안녕, 우리 강아지. 보고 싶었어. 엄청요. 서울 얘기해 줄 거죠? 물론이지. 가는 길에. 그는 이웃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가는 길에 출장에 대해, 비행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지만 추락 사고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아이를 겁줄 필요는 없었다. 학교 앞에 도착해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공부 열심히 하고 저녁에 데리러 올게. 네,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아름이가 달려갔다. 서준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 아이를 위해서라면 살아갈 가치가 있다.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카센터로 향했다. 카센터는 도시 외곽에 있었다. 낡은 건물, 녹슨 철문, 기름과 쇠 냄새. 서준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작업대 위에는 공구들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수리 중인 차 3대가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그의 것이었다. 그는 일을 시작했다. 한 대는 오일을 갈고 다른 한 대는 브레이크를 수리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다. 머리는 쉬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문 앞에서 비싼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그가 밖으로 나갔다. 운전석에는 최수현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려 카센터를 둘러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런 곳에 있군요. 서준은 헝겊으로 손을 닦았다. 네, 여기요. 사무실에선 멀지만 집에서는 가깝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들어오시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서준은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그녀에게 컵을 건넸고 둘은 상자 위에 걸터 앉았다. 최수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그를 바라보았다. 서준 씨, 공장이 문을 닫아요. 그가 굳었다. 무슨 공장이요? 제철소요. 여기 해송시에 있는 30일 후에.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요. 서준은 컵을 내려놓았다. 왜죠? 수익성이 없어서요? 손실이 나서 유지할 의미가 없대요. 하지만 거기서 200명이 일해요. 도시의 절반이 넘는다고요? 알아요.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서준은 일어나 카센터 안을 서성였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그 말을 하러 온 겁니까? 이 도시가 죽을 거라고? 최수현이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그가 돌아섰다. 무슨 도움이요? 서준 씨는 이 도시와 사람들을 알잖아요. 어쩌면 공장을 살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모델을 찾거나. 서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난 정비사예요. 수현 씨의 차를 고치지 공장을 구하진 않는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능력이 있잖아요. 언제나 그랬죠? 그는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근데 당신은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왜 신경 쓰는 거죠? 최수현이 일어나 가까이 다가왔다. 5년 전에 난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포기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은 더 작은 걸 선택한 게 아니라 더 큰 걸 선택했다는 걸. 그리고 나도 그걸 배우고 싶어요. 서준은 할 말을 잃고 침묵했다. 최수연이 작업대 위에 서류 폴더 하나를 올려놓았다. 여기 공장 관련 자료예요. 재무, 인력, 모든 게 다 있어요. 읽어보고 생각해요. 어쩌면 당신이 해결책을 찾을지도 모르죠. 그녀는 떠났다. 서준은 홀로 남았다. 그는 폴더를 열고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일부터 도시를, 사람들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아침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고요하게 시작되었다. 창밖에는 차 소리도, 마당에서 들려오는 이웃의 목소리도 없었다. 김민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다. 마치 자신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자신 또한 간밤의 악몽의 일부가 되어버렸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옆방에서는 하준이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로 아이는 특히 깊은 잠을 잤다. 마치 몇 주간의 고열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몸이 보충하려는 듯했다. 민주는 일어나 발끝으로 아들 방 문까지 걸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하준이는 낡은 곰 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고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옅은 그늘이 졌지만 숨결은 고르게 오갔다. 민주는 그냥 문을 닫고 아들 옆에 누워 숲길과 표지판, 그리고 밧줄을 든 여자를 모두 잊어버리고 싶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도꼭지에서 물이 쉭 소리를 내며 가느다란 물줄기가 싱크대에 부딪혔다. 민주는 무심코 컵에 물을 받아 빛에 비춰보았다. 물은 깨끗해 보였지만 그는 표지판에 적힌 물은 기억한다는 글꼴을 떠올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물을 싱크대에 쏟아버렸다. 미쳐가는군. 그는 생각했다. 평범한 물이야. 평생 마셔온 물인데. 그는 다시 물을 받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수면 위로 야른 막처럼 무지갯빛 무언가가 어른거렸다.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비온 뒤 웅덩이에 뜬 기름처럼 분명히 존재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고 손가락으로 물을 만져본 뒤 냄새를 맡았다. 희미한 쇠 냄새. 예전 같았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아내 서연이 떠올랐다. 그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앙상하고 거의 투명해 보일 정도였다. 팔의 혈관은 링거 주사로 검게 변해 있었다. 민주는 그녀 곁에 앉아 손을 놓칠세라 꼭 잡고 있었다. 민준 씨, 냄새나. 그녀가 그때 물었다. 무슨 냄새? 물 이상해. 쇠 냄새가 나. 마치 녹슨 못을 컵에 담가놓은 것 같아. 그는 냄새를 맡아보았다. 당신 착각일 거야. 그냥 평범한 소독약 냄새인데. 병원이잖아. 온통 약품 냄새뿐이라고. 여기뿐만이 아니야. 서연은 고집스럽게 말했다. 집에서도 그래? 오래전부터 느꼈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뿐이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서연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의사는 병의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했다. 유전, 스트레스, 전반적인 환경오염 같은 것들. 그녀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전반적인 환경오염이라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기 딱 좋은 말이네. 내 말 들어줘. 물, 그거 꼭 확인해봐. 날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하준이를 위해서.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그리고 잊어버렸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럴 경황이 없었다. 병원, 검사, 돈, 야간 근무. 이제 그 약속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무거운 무언가처럼 기억 속에서 떠올랐다. 민주는 의자에 앉아 팔꿈치를 식탁에 기댔다. 비닐 식탁보 위에는 서연의 노트가 놓여 있었다. 잠 못 이루던 밤에 찾아낸 것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의 필적이 남아 있었다. 물, 공장, 최 반장님 직접 물어볼 것, 회피하지 말 것. 최 반장은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한 늙은 용접공이었다. 그는 항상 공장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동시에 죽이기도 한다고 말하곤 했다. 민주는 그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휴대폰을 열었다. 읽지 않은 메시지 몇 개, 그중 2개는 발신자 이름이 없는 번호로부터 온 것이었다. 못 본 척했더군. 잘했다. 하지만 숲은 기억한다. 아들을 잘 돌봐라. 쓸데없는 질문은 하지 마. 민주는 손가락이 하얘지도록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꺼지자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방에서 잠이 덜 깬 하준이가 헝클어진 머리로 얼굴을 내밀었다. 아빠, 몇 시예요? 아직 일러. 더 자렴. 민준이 대답했다. 꿈을 꿨어요. 아이가 말하며 부엌으로 걸어왔다. 어두운 강이 있었는데 엄마가 물속에 서 있었어요. 민주는 움찔했다. 엄마가 뭘 하고 있었는데? 컵을 들고 나를 보면서 물이 나쁘다고 말했어요. 그러다 아빠가 와서 컵을 빼둬서 버리니까 화내졌어요. 아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상한 꿈이죠. 민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가서 더 자. 이따 학교 가야지. 하준이는 방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수도꼭지를 바라보았다. 가느다란 물줄기가 쨍한 소리를 냈다. 모든 소리가 금속 링거대처럼 관자놀이에서 울렸다. 공장은 아침부터 시끄러웠다. 민준이 일하는 작업장은 언제나처럼 굉음을 냈다. 기계 소리, 크레인 소리, 작업 반장들의 고함 소리, 금속과 윤활유 냄새가 다른 모든 냄새를 집어삼켰다. 최 반장이 벽 근처 낮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연기가 그의 앞에 잿빛 구름처럼 떠 있었다. 반장님, 잠시 괜찮으십니까? 민준이 다가갔다. 무슨 일인데? 그는 눈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물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최 반장은 마침내 고개를 돌려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물? 우리가 쓰는 물이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우물물, 강물. 노인은 피우던 담배를 콘크리트 바닥에 비벼 껐다. 자네, 너무 늦었어. 한 3년은 늦었다고 그가 말했다. 그래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낫지? 뭘 알고 싶은데? 민준이 옆에 앉았다. 서연이가 죽기 전에 물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물이 나쁘다고요? 전 그때 믿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와서 믿고 안 믿고는 소용없어. 최 반장이 말을 잘랐다. 이젠 결정해야 할 때야. 입을 다물지 아니면 터뜨릴지. 그럼 역시 무언가 있는 거군요. 최 반장은 기쁨 없는 미소를 지었다. 자네는 뭘로 생각했나? 40년 동안 공장에서 똑같은 강에 폐수를 흘려보냈어. 필터는 낡았고 절반은 작동도 안 해.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기준치 이내지만 실제로는 쥐새끼도 마시면 즉사할 화학물질 투성이야. 그 오물을 강물이 실어 나르고 우린 그걸로 살고 마시고 숨쉬고
아이들을 씻기지. 민주는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하고요? 했었지. 최 반장은 새 담배를 꺼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3년 전에 한 엔지니어가 문제를 제기했어. 시청에도 검찰에도 민원을 넣었지. 한 달 뒤에 그는 정리해고됐고 반년 뒤에는 그의 아내가 병에 걸렸어. 그 다음엔 그 자신도. 공식적으로는 직업병이 아니었지. 비공식적으로는 자네가 알아서 생각해. 그리고 모두가 입을 다물었어. 그럼 반장님은 뭘 원하셨는데요? 최 반장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 공장은 여기서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곳이야. 문 닫으면 도시의 절반은 떠나고 나머지 절반은 술독에 빠져 살게 될걸. 사람들은 선택하는 거야? 일하면서 천천히 죽을지 아니면 일 없이 빨리 죽을지? 그건 선택이 아니잖아요. 민준이 겨우 쥐어짜듯 말했다. 이게 인생이야. 최 반장이 힘겹게 말했다. 자네 아내는 똑똑했어. 모든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로 알아차렸지? 나한테 계속 물에 대해, 필터에 대해 물어봤어. 난 솔직하게 말해줬지만 자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지. 자네는 아들이랑 단둘이 남았으니까.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서연이랑 얘기하셨다고요? 했지. 병원에서. 내가 사고 후에 입원했을 때 그녀가 며칠 동안 옆병실에 있었거든. 물에 대해 묻길래 이야기해줬어. 자네를 안다고 하더군. 자네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근데 자네는 혼자 잤나.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부담 주지 말라고 했지? 민주는 시선을 떨궜다. 그래도 노트에 써놨더군요. 반장님께 물어보라고. 최 반장은 침묵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들 녀석이 정말 걱정됐나 보군. 자네가 뭐라도 좀 해보길 바랐던 게지?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강태환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세요. 이 모든 것의 주 엘리지. 최 반장은 손으로 작업장을 휘저었다. 공장도 그의 것, 이 도시의 절반도 그의 것, 경찰의 절반도 그의 것이나 마찬가지야. 똑똑한 악마 같은 놈이지. 카리스마도 있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 노동자는 가족이다. 이 도시는 우리의 집이다. 하지만 그 집을 화학물질 위에 세운 지 오래야. 그 사람이 윤지혜 씨에게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 반장은 시선을 돌렸다. 내 생각엔 이 도시에서 그의 허락 없이는 나뭇잎 하나 떨어지지 않아. 하지만 생각하는 것과 증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 교대 근무가 끝나고 탈의실에서 민주는 젊은 작업자 2명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 숲에서 발견됐다는 그 여자, 환경운동가라던데 들었어? 그냥 묶인 게 아니래? 너무 많은 걸 알았다고. 누가 그 여자 살아있는 걸 봤다던데. 차에 탄 어떤 남자. 지금 그 남자를 찾고 있대. 민주는 못 들은 척하며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공장 정문 앞에는 검은색 외제차가 서 있었다. 그 옆에는 깔끔한 수염을 기른 회색 코트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퇴근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마치 기억해두려는 듯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까딱했다. 민주는 그의 옆을 지나쳤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의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집에서는 하준이가 부엌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공책에는 숫자와 문제들이 가득했다. 아빠, 수학은 왜 배워요? 아이가 갑자기 물었다. 아빠는 공장에서 숫자 써요. 매일 쓰지. 민준이 대답했다. 숫자를 잘못 계산하면 부품이 불량품으로 나오거든. 그럼 물에서 실수하면요? 하준이가 물었다. 민주는 움찔했다. 그건 어디서 들었니? 오늘 선생님이 물속에 어떤 물질들이 있대요. 너무 많으면 병에 걸릴 수 있고 너무 적어도 안 좋대요. 민준이 옆에 앉았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 물은 모든 게 기준치에 맞게 깨끗해야 해. 그게 중요해. 우리 집 물은 깨끗해요. 하준이가 눈을 들어 물었다. 민주는 수도꼭지와 그 밑동에 낀 녹슨 자국을 번갈아 보았다. 아빠가 지금 그걸 알아보고 있어. 그가 말했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공책으로 눈을 돌렸다. 늦은 저녁. 민주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윤지혜의 병실은 감시를 받고 있었다. 문 앞에는 경비원이 앉아 있었다. 평범한 병원 직원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집요했다. 누구시죠? 그가 물었다. 윤지혜 씨 면회 왔습니다. 전에 왔었는데요. 경비원은 명단을 확인했다. 5분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민주는 안으로 들어갔다.
윤지혜는 창밖을 보며 누워 있었다. 탁자 위에는 물컵이 놓여 있었다. 그는 다시 그 희미한 무지갯빛 막을 발견했다. 이거 마시는 겁니까? 그는 인사 대신 물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다. 계속 생수만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몇 달 동안 이미 몸에 쌓일 만큼 쌓였을 텐데. 민준이 앉았다. 최 반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걸 확인해 주시더군요. 알아요, 윤지혜가 말했다. 최 반장님은 정직한 분이지만 너무 지치셨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들 알면서도 움직이길 두려워하죠. 저도 두려워요. 민준이 고백했다. 저에겐 아들이 있어요. 제가 더 깊이 파고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윤지혜는 아주 침착하게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두려움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들 도시 아이들의 백혈병 발병 통계를 봤을 때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었어요. 전국 평균보다 2배나 높아요. 2배, 민준 씨.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백혈병이었어요. 알아요. 윤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봤어요. 그때는 당신과 관련이 있는 줄 몰랐죠.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침묵과 도시의 파멸 사이의 세 번째 길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네, 하지만 그러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그녀는 손가락 3개를 폈다. 첫째, 연방정부가 눈감지 못할 만큼 큰 스캔들. 둘째, 그들이 출구를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현대화 계획. 셋째, 현장에서 감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없으면 돈은 그냥 사라질 거예요. 계획과 사람이 있습니까? 민준이 물었다. 사람은 부분적으로요. 당신, 최 반장님, 가인 씨, 그리고 아마 몇몇 의사들. 계획은 그녀는 탁자를 가리켰다. 당신이 오늘 가져간 서류들, 거기엔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계산서와 현대화 제안서도 들어있어요. 강태환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의 엔지니어들이 이미 모든 계산을 끝냈죠.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요. 단지 돈이 더 들 뿐이죠.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그가 우리에게 500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대화를 위해서요. 그건 침묵을 사겠다는 제안이었죠. 윤지혜가 정정했다. 그리고 아마 필터는 서류상으로만 교체했을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봤어요. 우리나라에 수십 건은 될 거려.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은 이 일을 연방정부와 언론에 알리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요. 이 모든 게 시작되면 되돌아갈 길은 없어요. 그들은 공개적으로 나올 거고 가장 아픈 곳을 칠 거예요. 아들, 집, 당신의 평판까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선택은 끝났어요. 기자에게 서류를 보냈을 때 이제 버티는 일만 남았죠. 윤지혜가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우린 같은 편이네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경비원이 들여다보았다. 시간 다 됐습니다. 민준이 일어섰다. 만약 당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무슨 일이 생겨도 그가 말했다. 저는 이 일을 끝까지 해낼 겁니다. 알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이 두려움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병원 출구에서 민주는 아까 그 회색 코트의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게시판 앞에 서서 게시물을 읽는 척하고 있었다. 좋은 저녁입니다. 김민준 씨. 그들이 나란히 서게 되자 그가 말했다. 공장 정문에서 뵌 적이 있죠? 민준이 멈춰섰다. 누구시죠? 이렇게 부르죠. 당신의 아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남자가 미소 지었다. 제 이름은 박 실장입니다. 저는 보안 문제를 다루죠. 당신의 고용주를 포함해서요. 강태환 회장 경호팀 사람이면 민준이 차갑게 대답했다. 우린 할 얘기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린 할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박 실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하준이가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걸 원치 않으시겠죠? 특히 다른 이유로는요. 민준이 한 걸음 다가섰다. 협박입니까? 마지막 경고입니다. 박 실장은 두 손을 펼쳤다. 당신은 좋은 노동자고 좋은 아버지예요. 당신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이 일은 처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시체와 보고서를 묻을 줄 아는 사람들이요. 민준이 물었다. 박 실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죠. 김민준 씨, 시체는 없습니다. 오직 질서만 있을 뿐 후 도시는 공장 덕분에 살고 공장은 주인 덕분에 삽니다.
그리고 주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덕분에 살죠. 당신은 지금 그 문제 중 하나를 당신 손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아닙니다. 김인준이 조용히 말했다. 문제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물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무언가로 죽기 마련입니다. 박 실장이 어깨를 으쓱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빨리 죽느냐일 뿐이죠. 강 회장님은 천천히 죽는 길을 제안하고 당신은 빨리 죽는 길을 제안하고 있죠.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가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이번 주말까지 생각해보세요. 그 후에는 선택하기엔 너무 늦을 겁니다. 밤에 민주는 다시 부엌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이현주 기자가 쓴 기사 출력물, 서연의 노트, 그리고 분석 결과 사본이 담긴 폴더가 놓여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유리창 위로 물줄기가 흘러내렸다. 유난히 굵은 한 줄기가 흘러내리며 뒤에 흐릿한 자국을 남겼다. 민주는 다가가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쓸어보았다. 손가락에 묻은 물에서 희미하지만 이제는 알아챌 수 있는 그 쇠냄새가 났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낡은 우물의 뚜껑을 열었다. 아래의 물은 어두웠고 거울 같은 수면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는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려 땅에 내려놓았다. 손전등 불빛의 흐릿한 수면이 녹색빛을 띠며 희미하게 빛났다. 바로 이거다 그는 생각했다. 서연이를 죽이고 하준이를 죽일 뻔했던 것, 우리가 국을 끓이고 차를 우려 마시는 바로 그것. 그는 컵에 물을 가득 담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을 보듯 오랫동안 물을 들여다보았다. 물은 말이 없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물은 기억한다는 말이 울렸다. 민주는 지난 10년간 이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을 마셨을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몸이 견디지 못했을지,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모든 것을 전반적인 환경오염 탓으로 돌렸을지 상상했다. 그는 노트를 가져와 깨끗한 페이지에 썼다. 아무리 두려워도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펜을 놓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물이 담긴 컵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아니면 상상일까? 잠자리에 들기 전 민주는 하준이 방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곰 인형을 껴안고 잠들어 있었다. 탁자 위에는 물이 반쯤 담긴 컵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컵을 들어 부엌으로 가져가 물을 쏟아버렸다. 구석에 있던 생수병에서 깨끗한 물을 따라 다시 방으로 돌아와 제자리에 놓았다. 하준이가 잠결에 무언가 중얼거렸다. 아빠, 물이 속삭여요.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몸을 숙여 이불을 덮어주었다. 속삭이게도 그가 조용히 말했다. 곧 모두가 그 소리를 듣게 될 테니까. 그는 앞으로 작은 식당에서의 만남, 압박, 협박, 그리고 어쩌면 전면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선택은 내려졌고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곁에는 분노와 책임감이라는 또 다른 힘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둘은 함께 더 강했다. 오랜만에 민주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수도꼭지의 물은 메트로놈처럼 계속해서 떨어지며 마침내 큰 소리로 말해야 할 순간까지의 시간을 재고 있었다. 아침은 전화벨 소리로 시작되었다. 민주는 눈을 떠 탁자 위에 휴대폰을 잡았다. 화면에 박가인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민준 씨, 지금 바로 뉴스 켜봐요. 그는 텔레비전을 켰다. 지역 채널이었다.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 숲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경 컨설턴트 윤지혜 씨가 비밀리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현재 위치는 비밀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의학적 소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독립적인 소식통은 이번 이송이 그녀의 신변 안전에 대한 위협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봤어요. 가인이 물었다. 네, 그녀는 이제 어디에 있죠? 몰라요. 공식적으로는 비밀이지만 힌트를 좀 얻었어요. 여기서 50km쯤 떨어진 교회의 한 병원이래요. 폐쇄된 구역이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이 그녀를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보호하고 있다는 거군요. 아직 파악 중이지만 중요한 건 그녀와 접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서류와 행동 계획은 이제 우리 손에 달렸다는 뜻이고요. 민주는 텔레비전을 끄고 소파에 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1시간 뒤에 만나요? 옛날 영화관 뒤 주차장 알죠? 거긴 조용하니까. 거기서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주차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버려진 영화관 건물은 창문이 깨지고 벽은 그래피티로 뒤덮여 있었다. 차 몇 대가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다. 민준이 주차하고 내렸다. 잠시 후 가인의 차가 도착했고 그녀는 그의 차에 올라타 문을 닫았다. 알아낸 게 좀 있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윤지혜 씨가 그냥 옮겨진 게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번호판 없는 차 한 대가 병원 건물로 접근했대요. CCTV에 남자 2명이 찍혔는데 직원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려다 경비에게 저지당했대요. 하지만 분명히 그녀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강태환이겠죠? 하지만 증거는 없고요. 공식적으로는 신원 미상의 인물들. 사건은 경찰에 넘어갔으니 결국 아무데도 가지 못하겠네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결국 끝까지 가겠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게 상황을 바꾸죠. 가인은 태블릿을 꺼내 파일을 열었다. 당신이 이현주 기자에게 넘긴 서류들을 다 훑어봤어요. 거기엔 수질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폐수 방류 경로, 비용 처리 내역,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 이름까지 있어요. 이건 단순한 환경 범죄가 아니라 지역 단위의 부패 사건이에요. 민주는 화면 속 숫자, 그래프, 서명을 보았다. 이게 연방정부까지 올라가면 공장뿐만 아니라 시청, 행정부 절반, 국회의원 몇 명까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거예요. 가인이 태블릿을 닫았다. 강태환이 그렇게 초조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는 사업뿐만 아니라 보호막까지 잃게 될 테니까요.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이현주 기자는요? 기사를 냈는데 후속 기사가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더 강력한 이불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이름과 금액을 포함해서요. 하지만 법적으로 모든 걸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대요. 실수 하나라도 하면 강태환이 그 언론사를 고소해버릴 테니까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린 시간을 벌고 윤지혜 씨를 찾아야 해요. 전문가로서 모든 걸 증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그녀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 중이지만 하루 이틀은 걸릴 거예요. 가인이 그를 바라봤다. 민준 씨, 정말 계속할 준비가 된 건가요? 이건 이제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전쟁이에요. 그는 창밖을 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잿빛 하늘과 멀리 보이는 공장의 녹슨 굴뚝들. 제 아내가 죽어가는 걸 봤고 제 아들이 숨막혀 하는 걸 봤어요. 이게 전쟁이라도 더는 침묵할 수 없어요. 가인이 손을 내밀었다. 그들은 악수했다. 그럼 시작하죠. 낮에 민주는 공장으로 출근했다. 교대 근무는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기계 소리, 작업 반장들의 고함, 쇠 냄새. 하지만 탈의실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작업자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며 민준에게 곁눈질을 던졌다. 최 반장이 먼저 다가왔다. 들었나? 그가 조용히 물었다. 뭐료? 어제 저녁 정문에 공고문이 붙었어. 물 문제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는 기업 명예훼손으로 해고될 거라고.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벌써 협박을 시작했군요. 그럼 작업반장 2명이 불려가서 기자랑 떠든 거 아니냐고 추궁당했대. 둘 다 부인했지만 이제 다들 겁먹었어. 자네는? 최 반장이 씩 웃었다. 난 늙었어. 잃을 것도 없지? 하지만 자네는 몸조심해. 이미 자네를 주시하고 있으니까. 민준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작업장 입구에 강태환의 경호원인 박 실장이 서 있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정확히 민준을 향해 있었다. 근무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민준은 기계적으로 일을 했다.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점심시간에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서도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다. 그냥 바람을 쐬고 싶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친구가 옆에 앉았다. 민준은 그를 알아봤다. 3달 전쯤 새로 온 선반공이었다. 김민준 씨 맞죠? 그가 물었다. 네. 저기 정말 그 물 문제에 뛰어드신 거예요? 민준은 경계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청년은 손에서 담배를 만지작거렸다. 제 누나가 2년 전에 죽었어요. 백혈병으로. 23살이었는데 의사들은 그 나이엔 드문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전 오래전부터 의심했어요. 이게 드문 일이 아니라고. 그냥 아무도 연관 짓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라고요. 만약 정말 무언가 하고 계신 거라면 그는 말을 흐렸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청년은 떠났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다가왔다. 모두는 아니었다. 5-6명 정도. 어떤 이들은 속삭임으로 고마워했고 다른 이들은 그저 희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쪽지를 쥐어주었다. 힘내요.
당신 생각보다 우리 편이 더 많아요. 근무가 끝날 무렵 민주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도시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영원히 침묵하는데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저녁에 그는 학교에서 하준이를 데려왔다. 아이는 시무룩했다.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이 물었다. 어떤 애가 아빠가 공장 문 닫게 하려고 한대요. 아빠 때문에 자기 아빠가 실직할 거라고 했어요. 민주는 멈춰 서서 아들 앞에 쪼그려 앉았다. 하준아, 아빠는 공장을 닫고 싶은 게 아니야. 아빠는 물이 깨끗해져서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하지만 애들은 공장이 문 닫으면 다들 떠날 거래요. 공장은 문 닫지 않을 거야. 더 좋고 안전하게 만들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게 옳은 일이야. 하준이는 생각에 잠겼다. 만약 아빠가 실패하면요? 민주는 아들을 껴안았다. 그렇더라도 아빠는 적어도 시도는 한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거야. 밤에 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찾았어요. 윤지혜 씨는 소나무 병원에 있어요. 폐쇄된 구역의 사설 경호원들까지. 하지만 간호사 한 명이랑 얘기가 됐어요. 내일 저녁에 30분 동안 들여보내주겠대요. 그 이상은 안 된대요. 어떻게 들어가죠? 저녁 9시에 직원 출입구로요. 혼자 오세요. 누가 보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날 민주는 평소처럼 일했지만 속은 들끓었다. 저녁에 그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일이 있어 늦을 거라고 말하고 하준이를 맡겼다. 소나무 병원은 도시 외곽 숲속에 있었다. 높은 담장, CCTV, 정문이 경비원. 민주는 멀찍이 주차하고 걸어서 직원 출입구로 갔다. 15분을 기다렸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요. 30분이에요. 더는 안 돼요. 그들은 복도를 걸었다. 조용했고 오직 램프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12호실 간호사가 문을 열었다. 기다리고 있어요. 민준이 안으로 들어갔다. 윤지혜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팔은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한결 나아 보였다. 그녀가 지친 미소를 지었다. 결국 찾아냈군요. 김민준 씨, 어떠세요? 그가 물었다. 살아있어요. 아직은. 그녀는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민준이 앉았다. 왜 옮겨진 겁니까? 공식적으로는 안전을 위해서, 비공식적으로는 고립시키려고. 여기서는 내가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니까요. 인터뷰도, 증언도. 그들은 내가 입 다물길 바라는 거죠. 당신은요? 윤지혜가 씩 웃었다. 필요한 건 이미 다 넘겼어요. 서류는 가인 씨에게, 현대화 계획은 당신에게. 이제 당신들한테 달렸어요.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이현주의 기사를 보여주었다. 이게 어제 나왔어요. 조회수 2만 건을 넘었어요. 댓글 반응은 갈리지만 지지하는 사람도 많아요. 좋아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윤지혜는 일어나 옷장에서 폴더를 꺼냈다. 여기에 뭔가 더 있어요? 전에 미처 전해주지 못한 거예요? 민준이 폴더를 열었다. 사진들이었다. 불법 화학 폐기물 매립지, 공장 마크가 찍힌 드럼통들, 매립지 밑에서 흘러나와 강으로 바로 흘러들어가는 시냇물. 이게 어디죠? 도시에서 10km쯤 떨어진 곳이에요. 숲속의 불법 매립지. 수십 년 동안 거기다 독성 폐기물을 묻었어요. 땅은 오염됐고 그 시냇물은 도시의 주요 취수원으로 흘러들어가요. 윤지혜가 진지하게 바라봤다. 이게 드러나면 강태화는 끝이에요. 이건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감이에요. 징역형이라고요. 민주는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거기 가셨던 겁니까? 네, 붙잡히기 전에요. 사진을 찍어서 사본을 가인 씨에게 보낼 시간은 있었지만 원본은 그녀는 USB를 내밀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좌표, 토양 분석 결과, 날짜. 이걸 연방정부에 넘기면 그들은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민주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USB를 받았다.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죠? 가인 씨가 더 안전할 텐데요. 가인 씨는 추적당할 수 있어요. 공식적인 인물이니까. 하지만 당신은 평범한 사람, 노동자, 아버지예요. 당신 말을 더 믿을 거예요. 윤지혜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게다가 당신에겐 개인적인 동기가 있잖아요. 아내, 아들. 그건 어떤 보고서보다도 강력해요. 민주는 USB를 주머니에 숨겼다. 당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몰라요. 안전을 위해 여기 뒀다고는 하지만
소란이 잠잠해지면 조용히 더 먼 곳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하게 만들겠죠. 그녀가 지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간호사였다. 시간 다 됐어요. 민준이 일어섰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고마워하지 말아요. 그냥 끝까지 해내요. 그러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간호사가 그를 직원 출입구까지 바래다 주었다. 행운을 빌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민주는 밤속으로 걸어 나왔다. 숲은 소리를 냈고 바람은 구름을 몰아갔다. 그는 서둘러 차로 가서 시동을 걸었다. 도로에 나서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 그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다. 파일이 열렸다. 수백 장의 사진, 매립지 좌표, 토양과 수질 분석 결과, 모든 것이 기록되고 날짜가 찍혀 있었다. 민주는 지도를 열어 좌표를 찾았다. 정말로 도시에서 10km 떨어진 길이 없는 숲지대였다. 그냥은 갈 수 없는 곳이었다. 그는 파일들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사본 하나를 가인에게 또 다른 하나를 이현주 기자에게 메모와 함께 보냈다. 2부입니다.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다. 창가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는 어둠이었고 드문드문 집들의 불빛이 보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메시지였다. 병원에 갔었더군. 우린 알고 있다. 마지막 경고다. USB를 돌려주고 잊어버려. 아니면 후회하게 될 거다. 민주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껐다. 일어나 하준이 방으로 갔다. 아이는 고르게 숨 쉬며 자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생수병에서 따른 깨끗한 물이 담긴 컵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윤지혜의 말을 떠올렸다. 당신에겐 개인적인 동기가 있어요. 그건 어떤 보고서보다도 강력해요. 그는 부엌으로 돌아와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 냄새를 맡았다. 똑같은 쇠맛 싱크대에 쏟아버리고 식탁에 앉아 서연의 노트를 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의 필적이 있었다. 물은 기억한다. 침묵하지 마. 민주는 펜을 들어 그 문장 아래에 썼다. 나 침묵하지 않을게. 약속해. 노트를 덮었다. 앞으로는 작은 식당에서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환, 제안, 협박, 심리전. 하지만 이제 민준에게는 무기가 있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닌 정보라는 무기, 매립지, 증거, 이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 그는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도시가 변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가 부서지거나. 하지만 그는 이미 선택을 내렸고 돌아갈 길은 없었다. 아침에 민주는 일찍 일어나 하준이를 학교 갈 준비를 시키고 작별 인사를 하며 입을 맞췄다. 아빠, 어디 가요? 아이가 물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누구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사람. 하준이가 그를 껴안았다. 행운을 빌어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고마워, 아들. 그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와 준비했다. 핵심 서류 몇 장을 출력하고 가장 중요한 파일들을 별도의 USB에 담아 원본은 안전한 곳에 숨겼다. 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비됐어요. 네. 그럼 1시간 뒤에 식당에서 만나요. 이현주 기자도 올 거예요. 센이면 더 강하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는 옷을 입고 거울을 보았다. 얼굴은 피곤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차 열쇠를 들고 나섰다. 담장 너머에는 다시 그 검은색 외제차가 서 있었다. 운전석의 박 실장이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떠났다. 백미러로 보니 외제차가 뒤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준은 씩 웃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시지. 어차피 이제 와서 날 맞기엔 늦었으니까. 길은 도시를 가로질러 공장, 병원, 그리고 강을 지났다. 강은 아침 햇살에 반짝였지만 민주는 그 반짝임 아래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곧 그는 생각했다. 곧 너는 깨끗해질 거야. 약속할게. 그는 식당으로, 만남으로, 싸움을 향해 차를 몰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두려움이 아닌 오직 분노와 결의, 그리고 진실이 돈보다 강하다는 믿음만을 느꼈다. 작은 식당은 커피와 기름 냄새로 그를 맞았다. 민주는 주차장이 보이는 창가에 앉았다. 10분 뒤 가인이 도착해 맞은편에 앉았다. 가져왔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민주는 USB가 들어있는 안주머니를 만졌다. 네, 원본은 숨겨뒀어요. 문이 열렸다.
강태환이 들어왔다. 침착하고 비즈니스 정장 차림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커피를 주문하고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와주셔서 기쁩니다. 그가 앉으며 말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 없이 이야기하죠. 가인이 긴장했다. 우리가 어디서 만나는지 어떻게 아셨죠? 여긴 작은 도시입니다. 강태환이 대답했다. 정보는 물처럼 흐르죠. 누군가 듣고 누군가 전화했겠죠. 저는 적이 아닙니다. 그저 출구를 제안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공장 현대화 계획서입니다. 진짜죠. 500억 원, 새로운 필터, 정화 시스템, 감시 체계. 지금 당장 돈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봉투에 손도 대지 않았다. 무엇을 대가로요? 침묵입니다. 당신들은 서류를 파기하고 저는 현대화를 시작합니다. 물은 깨끗해지고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지키죠. 잘못을 인정하는 건요? 가인이 물었다. 공개적인 인정은 없을 겁니다. 강태환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검찰, 행정부, 의사들까지 모두 쓸어버릴 파도가 몰려올 겁니다. 국가가 시스템을 해체하는 걸 허락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희생양 몇 명을 비난하고 사건을 덮을 겁니다. 차이점은 그때까지 현대화가 이루어지느냐 마느냐일 뿐이죠. 민주는 그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지만 내면의 모든 것이 저항하는 것을 느꼈다. 윤지혜 씨, 그녀에게 한 짓도 균형의 일부였습니까? 그녀를 죽이라고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강태환이 차분하게 말했다. 제 사람들이 과잉 대응을 했죠. 그들은 이미 처벌받았습니다. 해고됐죠. 가인이 비웃었다. 참 자비로우시네요. 강태환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잘 들으세요. 공장이 멈추면 이 도시는 죽습니다. 아주 빨리요. 저는 모두가 살아남는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독립적인 전문가의 감사를 받는 계약. 반년마다 검사. 만약 제가 속이면 공장은 몰수될 겁니다. 문이 열리고 이현주 기자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때맞춰 늦었네요. 가인이 조용히 말했다. 이현주가 강태환을 쳐다봤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연극일 수 있다는 걸 아시죠? 바로 그 때문입니다. 민준이 끼어들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기사는 나갔고 연방정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멈추는 건 당신에게 모든 걸 덮을 시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강태환은 천천히 서류를 봉투에 다시 집어넣었다. 제안은 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계속한다면 저도 규칙을 바꿀 겁니다. 당신에겐 아들이 있죠. 민준 씨 이 기자님에겐 가족이, 가인 씨에겐 부모님이 누가 압박을 받게 될지 생각해보세요. 민주는 분노를 느꼈다. 저는 이미 최악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다고요. 당신의 어떤 협박도 그것과 비교할 순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건 다시 침묵하는 겁니다. 강태환은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더니 일어섰다. 안타깝군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봉투를 테이블에 남겨두었다. 계획서는 2개습니다. 제가 없어진 후에라도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 그는 돌아서서 나갔다. 이현주가 숨을 내쉬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일 매립지에 대한 2번째 기사를 낼 거예요. 토양 분석 결과까지. 그건 이미 무덤이나 다름없어요. 가인이 일어섰다. 저는 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보를 위로 전달해 볼게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그들은 헤어졌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이웃 아주머니가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와서 그와 서연에 대해 묻고 흠잡을 것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는 강태환이 파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현주 기자였다. 기사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갈 거예요. 가인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서울에 있는 사람과 연결됐습니다. 서류 받을 준비가 됐다고 하니 준비하세요. 민주는 차를 따라 창가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공장이 멀리서 윙윙거렸다. 그는 찻잔을 들었다. 당신을 위해, 서연아. 그리고 하준이를 위해 내가 이걸 끝까지 해낼게. 잠들기 전 아들 방을 들여다보았다. 아빠, 하준이가 물었다. 진실이 무서워도 그래도 말해야 하는 거예요? 예, 특히 무서운 진실일수록 더. 민주는 불을 껐다. 앞으로는 조사와 재판, 그리고 어쩌면 더한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딘가에는 더 이상 아이들을 병들게 하지 않을 도시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은 전화벨 소리로 시작되었다. 가인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뉴스 켜봐요. 당장요. 민준이 텔레비전을 켰다. 전국 채널이었다. 오늘 밤 검찰은 제철소 소유주인 강태환 회장에 대해 환경법 위반, 오염정보 은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장은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강태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비조사에 따르면 수질 오염은 10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은 필수적인 현대화 작업을 거쳐 국가관리하에 재편될 예정입니다. 민주는 텔레비전을 껐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윤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당신이 해냈어요. 당신이 이긴 거예요. 승리한 것 같지 않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앞으로 힘들겠죠? 하지만 이건 변화의 시작이에요. 정부에서 현대화 자금을 지원했어요. 공장은 문 닫지 않고 재건될 거예요. 낮 동안 공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작업자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며 그를 곁눈질했다. 누군가 민준에게 쪽지를 쥐어주었다. 힘내요. 당신 생각보다 우리 편이 더 많아요. 저녁에 하준이가 물었다. 어떤 애가 아빠 때문에 자기 아빠가 실직했다고 했는데 정말이에요? 민준은 아들 앞에 쪼그려 앉았다. 아빠는 공장을 닫고 싶은 게 아니야. 물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공장은 더 좋고 안전하게 바뀔 거야. 만약 실패하더라도 아빠는 적어도 시도는 한 거란다. 반년이 지났다. 공장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필터, 정화 시스템, 감시 체계, 강물은 더 깨끗해졌고 물고기가 돌아왔다. 민주는 품질관리연구실에서 일했다. 매일 샘플을 채취하고 수치를 확인했다. 하준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다시 웃으며 친구들과 뛰어놀았다. 어느 저녁 그들은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아빠가 도시를 구했다는 게 정말이에요? 민준이 웃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도왔지? 하지만 아빠가 시작했잖아요. 무서웠죠? 아주 많이.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한 거야. 넵. 하준이가 그를 껴안았다. 아빠는 영웅이에요. 1년 뒤 민준은 윤지혜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민준 씨, 저는 떠납니다.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거기도 물 문제가 있지만 이제는 당신 같은 사람들 덕분에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민준은 편지를 접었다. 2년이 지났다. 도시는 변했다. 깨끗한 물, 줄어든 환자들, 사람들은 다시 미래를 믿기 시작했다. 거리에서 민준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다. 어떤 이들은 인사했고 다른 이들은 고마워했다. 한 할머니가 가게 앞에서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우리 손주가 3년 내내 아팠는데 이제 건강해요. 그녀는 그의 손에 사과 하나를 쥐어주고 떠났다. 저녁에 민주는 아내의 묘가 있는 공동묘지에 갔다. 서연아, 당신이 부탁한 거 내가 했어. 물을 확인했고 진실을 찾았고 사람들에게 알렸어.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내가 해냈어. 하준이는 건강하고 도시는 깨끗해.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소리를 냈다. 고요했다. 매일 당신이 그립지만 당신이 날 자랑스러워할 거라는 거 알아. 그는 꽃을 바로잡아주고 떠났다. 도시는 깨끗한 물의 날을 기념하고 있었다. 광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시장이 민준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민적 용기와 환경보호에 대한 공로. 민준은 표창장을 받아들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공이 아닙니다. 침묵하지 않았던 모든 분들의 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도시를 바꾼 겁니다. 진실은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진실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군중이 박수를 쳤다. 하준이는 맨 앞줄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저녁에 민주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 빛에 비춰보았다. 투명하고 깨끗했다. 그는 물을 마셨다. 차갑고 신선했다. 하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아빠, 저도 마셔도 돼요? 물론이지. 민주는 아들에게 한 잔 따라주었다. 아이가 물을 마셨다. 맛있어요. 응, 이제는 맛있지. 그들은 창가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았다. 삶은 평온하고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민주는 그날 밤 숲길, 나무, 여자, 그리고 표지판을 떠올렸다. 물은 기억한다. 물은 정말로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뿐만 아니라 진실, 용기,
그리고 희망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보았다. 하준아, 기억해. 진실은 언제나 이긴단다. 바로 이기진 못하고 쉽지도 않겠지만 언제나 이겨.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기억할게요. 아빠 아이가 그에게 기댔다. 민주는 아들을 껴안고 눈을 감았다. 앞으로는 거짓 없는 깨끗하고 정직한 삶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보상이었다.